그 전까지는 만수르라는 이름 들어본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부자, 중동 부자, 그러면 바로 만수르 이름이 나옵니다. 본인 이름 석자 만방에 떨쳤고 2011년에는 돈을 또 이만큼 쌓아 들고 어디를 갔느냐, 바르셀로나를 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니폼 전면에 그 어떤 로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르셀로나는 돈을 벌기 위한 팀이 아니고 우리 카탈루냐 주의 자긍심이자 그 민족의 표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감히 그 어떠한 자본주의적 시도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한 거를 2011년 카타르가 얼마면 돼 해가지고 샀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연구소 구독자 여러분, 축구 전문기자 홍재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보셨나요? 어떤 장면이 기억이 나시나요? 손흥민이 달리고 황희찬이 넣고 이 세레모니 하고 리오넬 메시가 드디어 영웅으로 등극을 했다, 우승을 했고, 반대편에 있던 프랑스의 신성 킬리앙 음바페는 결승전에서 해트트릭을 터뜨리는 또 괴력, 굉장히 좀 가슴 벅찬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카타르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에는 하루 전까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왜 도대체 이 어마어마하게 큰 대회를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하는가? 아니, 월드컵은 유럽의 시즌이 휴식기인 여름에 개최가 돼야 되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12월 유럽 시즌 중간 허리 딱 중단하고 선수들은 부랴부랴 또 짐 싸가지고 가서 또 뛰어야 하고 선수들 지친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거의 모든 월드컵 경기장도 짓고 고속도로도 짓고 호텔도 짓고 어마어마하게 짧은 기간 안에 정말 많은 인프라 공사가 들어갔고, 부득이하게 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다치고 목숨을 잃으시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서구권 언론 매체를 중심으로 카타르 월드컵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비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 때 뭐 기억나? 생각해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 영광, 영웅, 야 역시 손흥민, 마스크, 이런 것만 기억이 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스포츠의 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설명해드릴 중동이 도대체 왜 스포츠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퍼붓고 있는가 라는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포츠 워싱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스포츠와 화이트 워싱을 합쳐서 스포츠 워싱이라는 새로운 조어인데, 기업이나 국가나 물론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다, 기업이었다, 뭐 국가였다, 이거 좀 어떻게 이미지 좀 세탁하고 싶은데, 이미지 좀 깨끗하게 새하얗게 순백색으로 워싱하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스포츠를 활용을 해서 본인들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전략을 스포츠 워싱이라고 부릅니다. 스포츠 워싱은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첫 번째 시초가 되는 대회가 있었습니다. 1936년 베를린 하계 올림픽이었어요. 당시 생각을 해보면 독일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망을 하고 전 국가가 빚더미에 올랐고, 그러던 와중에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불만이 막 부글부글 끓어올랐던 험악한 분위기였는데, 그 지점을 바로 푹 찔러서 집권을 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를 수장으로 하는 나치당이 독일의 정권을 잡으면서 게르만 민족주의가 정말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바로 그때 하계 올림픽을 개최를 합니다. 그 전까지 올림픽은 굉장히 뭐 그냥 체육 대회였어요. LA에서 한다, 뭐 그리스에서 한다, 저 열심히 뛰고 줄다리기도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그냥 동네 체육 대회였는데 갑자기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당의 이 홍보 전략가들이 묘안을 떠올립니다. 요 대회에 한번 이렇게 잘 꾸며서 우리 나치당 선전하는 걸로 활용을 하면 어떤가. 그때 처음 생겨난 게 성화봉송 릴레이도 그때 처음 생깁니다. 성화봉송을 하는데 양옆에 나치당 청년 당원들이 쫙 도열을 해서 막 박수치고 손 흔들고 이 제스처도 하고, 마지막 성화가 도착하는 장소도 TV로 중계를 하고, 그 당시 사진 보면 약간 좀 영화 세트장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또 로고가 막 박혀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활용을 했어요. 그보다 더 좋은 홍보 전략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이후에 베를린 올림픽은 굉장히 좀 어떤 교과서적인 사례로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뭔가 어딘가 구린 국가, 어딘가 뭔가 좀 요거 세탁이 필요하다, 이런 국가들이 베를린 올림픽을 참고 삼아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똑같이 이제 따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어떤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감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는데, 그것 역시 스포츠 워싱의 일환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가를 홍보한다. 대한민국 한국전쟁 폐허에서 다시 일어났는데 열심히 일하고 하는데, 이게 세상 미국 가보고 유럽 나가보면은 한국 어디 있는지 아는 사람도 없고, 한국이 뭐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중국? 뭐 이러고, 그럼 너희는 뭐 중국어를 쓰는 거야? 뭐 이런 질문도 받고, 이것 좀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이 선택을 한 게 바로 스포츠였습니다.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손기술이 좋으니까 수출도 하고 하지만, 어떻게 하면은 코리아라는 이름을 알릴 수 있을까? 보니까 스포츠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따면 포디엄 가장 위에 올라가서 메달을 목에 걸고 뒤에는 큰 태극기가 걸리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잖아요. 이만큼 매력적인 홍보 수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아시안게임, 맨 처음에 1986년 아시안게임을 개최를 해서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정점을 찍은 게 바로 1988년 서울 올림픽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브라질도 그랬고, 아르헨티나 1970년대 월드컵 개최했고요. 이런 스포츠를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전략을 21세기 들어서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정열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열사 나라들이 모여있는 아라비아 반도 아랍권입니다. 첫 스타트를 끄는 국가는 바로 UAE였습니다. 2008년 프리미어 리그의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를 합니다. 정말 뜬금없이 어느 날 갑자기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인수한 바로 다음날 브라질 에이스 호비뉴를 당시 역대 최고액 신기록을 수립하면서 바로 사요. 지금까지 UAE가 이렇게 천문학적인 투자를 앞세워서 유럽 축구계에서 존재감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UAE는 단순히 뭐 가스가 많이 나오고 석유가 많이 나와서 그냥 땅 파서 장사하는 친구들이야가 아닙니다. 이곳은 두바이라는 곳은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활성화가 된 금융 허브로서 지금 당당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바이는 지역에서 석유가 나오지 않는데도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하고 있어요. 두바이 옆에 있는 지역이 아부다비이고요. 이곳을 지배하는 가문의 이름이 알 나흐얀이었습니다. 알 나흐얀에 그 유명한 왕자가 있습니다. 부자의 그 대명사 만수르죠. 예. 만수르 왕자가 바로 아부다비 알 나흐얀 집안의 왕자입니다. 만수르 왕자가 2008년 맨체스터 시티를 인수를 한 이후에, 지금 그 전까지는 만수르라는 이름 들어본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부자, 중동 부자, 그러면 바로 만수르 이름이 나옵니다. 본인 이름 석자 만방에 떨쳤고 아부다비라는 이름 만방에 떨치고 있어요.
구단만 산 게 아니라 시티 풋볼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이곳은 전 세계 프로축구단 12개 팀의 지분을 100% 혹은 80% 이렇게 다양하게 거느리고 있어서 자기들끼리만의 축구 밸류 체인을 지금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팀에서 선수를 키워가지고 더 큰 클럽으로 보내고, 여기서 더 큰 클럽 보내고, 여기서 뭐 좀 나이 들고 아니면은 기회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은 다시 또 이 팀으로 보내고, 이렇게 자기들끼리만의 이제 밸류 체인을 지금 형성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2022-2023 시즌 우에파 챔피언스 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오일머니가 들어간 클럽 중에 첫 번째로 나온 유럽 챔피언 클럽이었습니다. UAE에 경쟁자가 있어요. 지도에서 보시면은 UAE가 오른쪽에 있고, 거기서 바다 건너서 조금만 가면은 또 이렇게 톡 튀어나온 국가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카타르입니다. 카타르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지금 350만, 360만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카타르도 UAE처럼 굉장히 영리해요. 미디어와 스포츠를 정말 기가 막히게 구사를 합니다. 제일 유명한 그 중동 채널이 있어요.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름 알자지라입니다. 알자지라의 아랍어 뉴스가 있고, 2006년에 드디어 영어 서비스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메나라 그러죠. 중동과 북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이슬람권을 메나 지역이라고 하는데, 메나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확보한 TV 채널로 정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 작은 나라인 카타르가 갖고 있는 이 소프트 파워고요. 또 하나의 축이 스포츠입니다. 스포츠에서 카타르의 활동량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2006년에 아시안 게임을 개최를 했고요. 2010년에 피파 월드컵 유치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대회가 2022년에 열렸고요. 2011년에는 돈을 또 이만큼 쌓아 들고 어디를 갔느냐? 바르셀로나를 갔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니폼 전면에 그 어떤 로고도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바르셀로나는 돈을 벌기 위한 팀이 아니고, 우리 카탈루냐 주의 자긍심이자 그 민족의 표상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는 감히 그 어떠한 자본주의적 시도도 허락하지 않는다 라고 한 거를 2011년 카타르가 얼마면 돼 해가지고 샀습니다. 맨 처음에 올라간 이제 스폰서가 카타르 파운데이션이에요. 카타르 재단이었고,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이었냐면 월드컵도 준비하고 모든 스포츠에 관련된 각종 국가 사업을 실행하고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그게 바르셀로나 FC의 가슴팍에 굉장히 뚜렷하게 올라가는, 좀 이것도 축구사적으로 봐도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해에 프랑스 리그 앙의 인기팀이었죠. 파리를 연고로 하는 파리 상제르맹 PSG를 100% 인수를 합니다. 파리에서는 모든 게 다르잖아요. 모든 게 세련되고, 모든 게 섹시하고, 모든 게 첨단을 걷고 있는, 힙함은 아니더라도 그게 뭐라 그러죠? 뭔가 럭셔리함의 끝판왕들이 모인데, 그런 곳에 있는 팀을 샀어요. 그 이미지도 너무너무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는. 그래서 PSG는 지금 세계 최강 클럽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가장 패셔너블한 클럽으로 다시 한번 또 재도약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10년에 유치를 확정한 월드컵을 치러야 돼요, 카타르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카타르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월드컵을 떡하니 가져왔으니까 경기장을 지어야 돼요. 경기장끼리 있는 도로를 지어야 돼요. 시내를 관통하는 대중교통도 만들어야 돼요. 경기장 플러스 각종 사회 기반 인프라 시설을 건설하는 데에만 카타르가 무려 2,300억 달러를 퍼부었습니다. 이게 많게 잡는 곳은 아니다, 3천억 달러까지 된다, 이렇게 이제 추산하는 곳도 있는데, 어쨌든 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퍼부었고, 그 결과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사적인 대성공을 거둡니다. 중동에서 UAE와 카타르가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요거 좀 되는 것 같거든요. 요거 보고 팔을 걷어붙인 게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앞서 말씀드리는 뭐 카타르, UAE 이런 데랑은 일단 뭐 근본, 사이즈 이런 거에서 전혀 다른 나라입니다. 이슬람의 종가예요. 이슬람의 3대 성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 메카와 메디나를 갖고 있고, 무슬림 신자라고 한다면 평생 한 번쯤은 무조건 가서 성지를 순례를 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우디 국적자들은 어딜 가나 아랍권에서는 좀 약간 느낌이 다릅니다. 예, 어깨도 다르고 코의 높이도 다르고 시선의 이 각도도 굉장히 좀 달라요. 이런 사우디에서 2016년 4월 왕세자죠. 무하마드 빈 살만, 줄여서 우리가 MBS라고 부르는 그 왕세자가 갑자기 어떤 세미나에서 비전 2030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를 깜짝 발표를 합니다. 전혀 계획에도 없었는데 갑자기 나와서 말도 안 되게 큰 프로젝트를 발표를 한 거예요. بصفتي رئيس مجلس إدارة نيوم نقدم لكم ذا 라인. 우리가 아는 네옴시티, 네옴 프로젝트도 그 일환인데 여기에만 지금 알려진 바로는 한 5천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670조입니다. 이게 아니 나라 하나 몇 개는 굴릴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돈이 많다고? 그만큼 깜짝 카드였기 때문에 전 세계가 주목을 했죠. 비전 2030의 주된 목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가개혁 계획이었어요. 그때까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정말 땅 파서 장사를 하던 국가였어요. 석유만 팔아서 먹고 살았고 GDP의 70% 이상이 석유 수입으로만 돌아가는 국가였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거에서 전혀 다른 국가로 나간다. 탈석유하고 제조업도 뭐 반도체 산업도 발전시키고 심지어 뭐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발전시킨다. 관광업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외국에서 기업도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 노동자도 들어와야 되고 투자도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가 다 문 열어줄게. 우리 다 같이 힘을 합쳐서 홍해에 있는 네옴이라는 멋진 미래지향적 도시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비전 2030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랍권하고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사우디는 절대왕정인데 저기는 뭐 리퍼블릭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킹덤인데 나라 국명 자체가. 심지어 사우디는 아랍 안에서도 와하비즘이라고 꾸란에 적혀있는 내용 그대로 따라야 한다. 여기서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꾸란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거를 막 확대 해석해가지고 극단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아프가니스탄이죠. 탈레반이고, 세속적으로 이제 좀 느슨하게 해석을 하는 국가들이 또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튀르키예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정말 적혀있는 대로 1400년 전에 모함마드가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고지곧대로 해서 여자는 운전도 못하고 남성 가족 동반자가 아니면 외출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식당 가면은 들어가는 문도 다르고 밥 테이블도 따로 앉아서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아니 그런 나라에 어떻게 외국 기업들이 가서 뭔 일을 해. 비전 2030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선결돼야 되는 과제들이 있는데 이런 거 지금 당신들하고는 너무 다르잖아.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MBS가 현대적인 미래지향적인 이슬람 국가로 변모하겠다고 각종 사회적 규제를 풀기 시작을 합니다. 맨 먼저 이제 이 유탄을 맞은 게 종교경찰이죠. 그 전까지는 몽둥이 하나 들고 다니면서 뭐 히잡을 느슨하게 썼다던가 이러면 뭐 태용도 하고 경찰서 잡아가고 뭐 이랬던 종교경찰이 한순간에 모든 권한과 책임이 쭈그러들었고, 이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여성들도 운전을 할 수 있어요. 면허도 딸 수 있고 심지어 군대 갈 수 있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못 들어갔거든요. 들어갑니다 이제. 되게 재밌는 거는 그 전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영화가 금지였어요. 음악도 금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리야드에서 콘서트를 연 가수가 비욘세,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또 화제를 모은 게 바로 BTS가 콘서트를 열어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드디어 외국인 한정이긴 하지만 술을 파는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우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는데, 야, 개버릇 누구 못 준다. 너희 그렇게 해봤자 얼마나 바뀌겠어. 겉으로는 뭐 여성 인권이 신장된다고 하지만 실제 가서는 뻔할 뻔짜 또 여성 인권은 저기 밑바닥 수준일 거야.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겠죠. 아니야.
우리 진짜 바뀔 건데? 이런 거를 홍보를 해야 돼요. 자,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여기서 정답은 뭐 정해져 있습니다. 스포츠. 우리의 이런 노력.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나 국제 질서에 맞는 현대적인 국가로 가야되는지 제대로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스포츠로 맨 처음에 손을 댄 게 되게 재밌게도 미국의 이제 이 헐크 호건 프로레슬링 단체인 WWE와 10년짜리 전략적 제휴를 맺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WWE 이벤트를 열어요. 생각해보세요. 팬티만 쫄쫄이 팬티만 입은 레슬러들이 막 이렇게 날뛰는 스포츠 이벤트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거예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대사건인데 그렇게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석유를 파는 모든 사업을 관장하는 회사가 아람코라고 있어요. 아람코는 포뮬러 1, F1 쪽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즌 중에는 거의 2주에 한 번씩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F1 그랑프리가 열리는데 그때마다 아람코의 로고가 계속 노출이 됩니다. 노출되고 하면은 눈에 익으면은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뭔가 마음 안에 있던 장벽이 조금씩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돈을 쓰기 시작한 게 바로 골프입니다. 가장 흔하게 아는 거는 PGA 이 골프가 있죠. 사우디아라비아가 갑자기 LIV 리브 골프 시리즈라고 PGA 같은 단체를 만들어버려요. 만들어서 대회를 열려면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 뭐 요람 이런 유명하거나 옛날에 한가닥 했던 사람들 인기 스타들을 갑자기 영입합니다. 말도 안 되게 막 이적료는 1억 달러. PGA에서는 난리가 났죠. 저 갑자기 근본도 없이 갑자기 만들어진 리브 골프 시리즈가 뭐라고 골프에 영혼을 팔고 그쪽으로 가냐 이런 골드 디거들 뭐 이러면서 굉장히 반발도 엄청나게 심했고 한번 이쪽에 출전했던 선수가 다시 PGA로 돌아오려면 뭐 1년을 쉬어야 되고 막 굉장히 반발이 심했는데 그러면 스타 선수들은 왜 갔을까? 굉장히 간단해요. 한 번 대회에 나가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선수마다 약간 차이가 나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3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가성비를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 일하는데 이쪽에서는 요만큼 주는데 저쪽 가니까 10배를 주네? 당연히 저쪽으로 갑니다. PGA에서는 계속 언론 플레이도 돌리고 저 리브 골프가 얼마나 자본주의에 물든 이 골프의 영혼은 없고 돈만 있는 곳이다 라고 굉장히 비난도 많이 하고 했는데 결국 지난해 리브 골프 시리즈와 PGA가 합병을 발표를 합니다. 왜냐? PGA 입장에서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좀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이어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합병 수순으로 갈 것 같다는 게 이 업계 전망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로 전 세상에 나의 이름 석자를 알리겠다.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까? 뭐 이것도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축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국부 펀드가 있어요. PIF라는 이 펀드인데 2021년 프리미어 리그의 뉴캐슬 유나이티드를 3억 파운드에 인수를 합니다. 한화로 약 5,300억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굉장히 푼돈이죠. PIF한테는. UAE의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카타르가 파리 상제르맹을 산 데 이어서 중동 국가가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해서 인수를 한 3번째 빅리그 클럽의 인수건이 되었습니다. 사우디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가예요. 뭐 카타르, UAE 이런 작은 나라하고 하는 거하고는 같이 하면 안 돼요. 더 크게 해야 돼요.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자, 뉴캐슬 샀어. 사우디아라비아 자국 리그도 좀 홍보를 해야 되겠어. 뉴캐슬은 홍보가 되어봤자 뭐 물론 사우디아라비아라는 존재감이 알려지긴 하지만 여기는 잉글랜드고 프리미어 리그고 뛰는 친구들 다 외국인이고 제대로 알리려면은 자국 리그를 알려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미칩니다. 그래서 맨 처음 데리고 간 게 바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바로 사갑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를 가장 비싼 돈을 주고 데려갑니다. 거짓말 같은 이적이 갑자기 벌어지니까 그 뒤에 있는 친구들도 갑자기 다 따라가요. 날두 형이 갔으니까 나도 갈래. 네이마르 가고
카림 벤제마 가고, 은골로 캉테 가고, 사디오 마네 가고, 스티븐 제라드, 그 유명한 스티븐 제라드도 감독으로서 사우디 리그에 진출을 합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한 명 가고 두 명 가고 세 명 가고 하니까 이제는 나 사우디 갈래라고 손을 들어도 다들 뭔가 좀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올여름에도 알 아흘리라는 굉장히 인기팀입니다. 여기에서도 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인 아이반 토니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우디 클럽들은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많아졌어? 아까 말씀드린 PIF가 최고로 인기가 많은 팀이 4팀이 있는데 거기를 다 사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을 펑펑펑펑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의 몸값을 보면은 좀 황당해요. 지금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1985년생입니다. 지금 뭐 40을 앞두고 있는데 연봉이 얼마일까요? 연봉이 지금 2억 달러. 한화 약 3천억 원. 요 정도 됩니다. 저라도 가겠죠. 예. 네이마르는 뭐 좀 떨어지니까 야 너는 1,500억만 받아. 벤제마 아이 너도 1,500억만 받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몸값들이 그냥 정말 영 하나가 더 붙는 거예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사실 안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아니 내가 유럽에서 5년 뛰어서 벌 거를 저기 가면은 1년만 뛰어도 버는데 이걸 왜 안 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축구 선수의 최고의 영예가 발롱도르예요. 발롱도르를 보유한 선수가 호날두하고 메시가 10년을 둘이 해먹었기 때문에 지금 현역으로 뛰는 선수 별로 없거든요. 그 중에 2명이 사우디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건 좀 요즘 말로 이제 이회진이죠. 이회진. 이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축구를 활용을 하고 있고 이거의 끝은 어딘가 보면은 뻔할 뻔짜 또 월드컵이 나옵니다. 2034년 피파 월드컵 유치를 원래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리스하고 이집트하고 같이 손붙잡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왠지 모르겠는데 이집트가 빠졌어요. 그리스도 빠졌어요. 여기 보니까 나 혼자 남았네? 다른 친구들 뭐 유치하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왜 아무도 안 들지?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잘. 그런데 갑자기 2034년 월드컵 유치를 하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단독 입후보합니다. 지원서만 내면은 유치가 확정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확정이죠. 2022년 카타르에서 열리고 12년 뒤에 또 아라비아 반도에서 또 월드컵이 열리는 거예요. 대륙 뭐 안배 원칙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이제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아시안컵은요 더 심합니다. 2019년 UAE에서 열렸어요. 2023년 카타르가 열렸어요. 다음 대회 2027년 열리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립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 반도에서 계속 맴돌고 있어요, 이렇게 대회가.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아니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그냥 갑자기 막 펑펑펑 쓰는데 저 친구들 저러다가 이제 중국 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중국도 한때는 유럽 빅리그 이외에 연봉 수준이 가장 높았던 리그로서 정말 떵떵거렸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브라질 현역 국가대표였던 오스카가 막 날아가고 카를로스 테베스가 날아가고 막 이랬는데 중국이 한순간에 그냥 확 꺼졌어요, 버블이. 중동도 그렇게 될 거야. 저렇게 돈 아무리 땅을 판다고 해도 언제까지 무한정으로 나올 수는 없어 라고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약간 달라요, 중국하고는. 왜냐하면 첫 번째, 일단 중동은 벌려놓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돈을 계속 써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034년 월드컵이 있을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돈을 쓸 수밖에 없어요. UAE와 카타르가 여기는 어느 정도 소원을 성취를 했어요. 보면은 카타르는 월드컵 열었잖아요. 그 전에도 카타르 이제 월드컵 하고 PSG 팔고 빠질 거야 라고 했는데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열 때까지 돈을 써야 되는데 옆에서 보니까 UAE하고 카타르가 계속 돈을 쓰고 있어요. 이거 체면이 또 계속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계속 쓸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앞으로 최소 10년은 지금과 같은 규모로 계속 돈을 쓸 것 같아 보여요. 두 번째, 중국과 다른 점은 중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정말 직격탄을 맞았어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완전히 꺼져가지고 축구까지 연결이 됐어요. 왜냐하면 축구 팀 중에서 돈을 정말 펑펑 썼던 팀들이 있는데 거기가
여기가 대부분 다 부동산 회사들이 소유했던 팀들이었습니다. 모기업이 없어지니까 축구팀도 뭐 하루아침에 없어져요.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우승을 했거든요. 다음 시즌 바로 해체됐습니다. 중국은 사면초가예요. 부동산 시장 꺼졌는데 저기 또 미국에서 뭐 도널드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대통령 돼가지고 막 반도체 공격하고 전기차 트집 잡고 뭐 바이든 체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계속 괴롭힙니다. 중국을. 좀 굉장히 큰 위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은 코로나19 팬데믹에서 다들 어려운데 물가 가격이 오른 품목이 있어요. 바로 기름이죠. 네. 기름 쭉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서 유럽 축구 시장도 굉장히 크게 타격을 입었는데 그때 멀쩡하게 있었던 팀들이 또 있어요. 어딘가 보면 다 중동에 자금이 들어가 있는 팀들은 굉장히 멀쩡하게 있고 그러면은 나는 계속 여기에 있는데 주변에 있는 팀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 갭이 이만큼 생긴 거죠. 그리고 축구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이 대상 방향성이 굉장히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축구는 맨 밑에 풀뿌리가 있고 그 위에 유소년 있고 그 위에 성인 그 위에 최상위에 이제 프로 리그가 있고 이렇게 피라미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만 해당 국가의 축구가 발전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밑에가 없이 위에만 있는 거예요. 위에다가 돈을 이렇게 뿌리니까 맨 위에 속한 프로 축구 선수들, 스타 선수들에게는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가는데 그 밑으로는 돈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중간으로. 그래서 중국은 아무리 돈을 써도 그게 그냥 정말 하수구에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후루룩 나가버려서 경험도 쌓이지 않고 나이테도 쌓이지 않고 저력도 지금 생겨나지 않아서 중국 국가대표팀 전력은 오히려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UAE, 카타르 이런 곳은 약간 달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은 눈에 안 보이는 풀뿌리, 인프라 이런 곳에도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남존여비 국가였는데 지금 여성 프로 축구 리그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뭐 집 밖으로 못 나가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자 프로 축구 선수들이 나와가지고 AFC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가지고 직접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유소년들 뭐 많을 수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자녀들 남자 여자 다 통틀어가지고 굉장히 탄탄하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어요. 위에서 호날두한테 2억 달러를 주는데 그만큼 밑에에도 돈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굉장히 축구 발전 계획을 짜는 일 자체를 저기 유럽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또 줬거든요. 이 친구들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시간은 좀 걸리는데 기다리세요, 왕 사장님.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됩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전혀 다르게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 축구 분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의 스포츠 투자가 중국하고는 약간 좀 결이 다를 것이다 라는 좀 낙관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타 국가들, 뭐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타 국가들은 좀 야, 왜 너네만 하냐, 우리도 좀 하자 라고 하는데 이게 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스포츠 시설을 지었잖아요.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작다 보니까 대회 운영 대회 개최 효율도 너무 좋아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모인 현장 취재진들, 2023년 아시안컵에 모였던 취재진들이 정말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앞으로 월드컵 카타르에서만 하자. 왜냐? 카타르는 한 도시에 월드컵 경기장이 다 몰려 있습니다. 기자도 그러고 팬도 그러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월드컵 경기를 2경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설도 좋아. 훈련장 시설도 완벽해. 아시안컵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훈련장으로 썼던 그 잔디 그라운드가 있었는데 당시 대표팀 선수들도 그러고 코칭 스태프들도 그러고 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잔디 없다. 훈련장 잔디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국가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금전 공세를 안 하고 그냥
일정하게 공평하게 우리 경쟁을 해보자. 대회 유치 경쟁을 해보자. 그래도 중동이 이깁니다. 스포츠를 앞세우고 엔터테인먼트를 앞세워서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전략을 앞으로도 계속 쓸 가능성이 높아져요. 왜냐하면은 리더십이 굉장히 젊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우디도 그렇고 카타르, UAE, 오만도 그렇고 선왕들이 뭐 떠나거나 아니면은 생존하고 있는데 막 양위하고 이래서 각국의 국왕, 에미르 이 지배자들이 굉장히 젊어졌어요. 이 젊은 왕세자들은, 새로운 국왕들은 취향도 굉장히 젊죠. 세련되고 어떻게 하면은 해외에 있는 유럽 사람들과 의사소통할지, 어떻게 하면 남미, 어떻게 하면 저기 동아시아에 있는 젊은이들의 이목을 갖고 올 수 있을까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축구로 가고 스포츠로 가고 엔터테인먼트로 가고 영화 산업 부흥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GCC의 여러 국가들이 이미 탈석유를 외치고 있어요. 그들은 자기들만의 비전을 계속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형 중동 국가로 거듭날 것이다라고 지금 선언을 앞다퉈 하고 있고, 그런 만큼 앞으로도 이 중동 국가를 중심으로 한 스포츠 워싱, 스포츠를 활용한 국가 이미지 제고 마케팅 전략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포츠 워싱에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인권 문제 계속 지적을 해야 된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생각해 보면은 대한민국 자체가 스포츠를 활용해서 국가 이미지를 쇄신했던 수혜자거든요. 이른바 반아랍적인 시선으로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고, 중동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많은 부분에서 또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중동의 스포츠 전략을 좀 바라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중동 국가들이 왜 스포츠에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영상 축구 전문 기자 홍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